서울 변두리 성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은 밤이 되면 고요함 속에 잠겨들었다. 2층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사는 윤정화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남편 강명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특히 아들 도윤과 며느리 미정이 최근 들어 유독 자주 찾아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정화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을 정화는 놓치지 않았다. 39세의 간호사인 미정은 언제나 논리정연하게 말했지만 정화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계산된 느낌으로 다가왔다. 아들 도윤 역시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위에 걸맞게 늘 점잖은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은 적막했고 간혹 지나가는 택시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잠시 밝혔다가 사라졌다. 이 집에서 보낸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편과 함께 이사온 첫날, 갓 결혼한 도윤 부부를 집에 초대했던 날,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이 작은 공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친 노크 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다. 똑똑똑, 아주머니, 지금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정화는 깜짝 놀라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2시 30분. 이런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급하게 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1층에 사는 박현우였다. 24세의 조용한 청년으로 대달리를 하며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가끔 정화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던 고마운 세입자였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정화가 문 너머로 물어보자 현우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아주머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정화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오랜 인생 경험이 그녀에게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긴 정화가 문을 열자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현우야, 대체 무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현우는 정화의 팔을 살짝 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1층을 지나 뒷문으로 나가는 동안 정화는 현우의 옆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그의 전신에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에는 정화 자신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뒷골목으로 나온 정화와 현우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현우는 계속해서 건물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정화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막 나온 2층 집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분명히 모든 불을 끄고 나온 것이 틀림없었는데 현우야, 저게 뭐냐? 정화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 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건물 정면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을 때 검은색 SUV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본 순간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건 도윤이와 미정이잖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저 사람들이 바로 가족분들이에요. 정화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그것도 미리 연락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나타난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이었다. 언제 집 열쇠를 만들어 간 것일까? 현우야,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고? 정화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저는 사실 단순한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사설 보안업체에서 일하는데 며느리분과 관련된 수상한 정황들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미정과 관련된 수상한 정황?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며칠 전 우연히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아주머니께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는 주변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미정 씨가 과거에 담당했던 환자들 중에서 의문사한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모두 고령자들이었고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는데 정화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근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과도한 관심, 요양원을 권유하는 집요함,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건넸던 건강 음료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틀 전 두 분이 카페에서 나누신 대화를 녹음했어요.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도윤과 미정이었다.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면 어떻게 해? 그럼 사고로 보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보험금만 들어오면 빚 문제도 해결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녹음 파일이 끝나자 정화는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40년 넘게 정성껏 키워낸 아들이, 그리고 10년 동안 가족으로 받아들인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24시간 찜질방에 몸을 피신한 정화와 현우는 구석진 휴게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혔다. 그는 형인 박성훈이 운영하는 사설 보안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미정과 관련된 수상한 보험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화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너무 선량하시고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현우의 설명에 따르면 미정은 지난 5년간 총 4명의 고령 환자와 관련된 의문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모두 간병을 담당했던 환자들이었고 사망 후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문제는 이 모든 경우에서 미정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주머니 경우는 조금 달라요. 미정 씨에게는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니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적은 동일해 보여요. 정화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미정이 가져다 준 건강 음료들,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정화의 건강 상태, 그리고 끈질기게 권유하는 요양원 이야기들,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된 시나리오 같았다. 그런데 현우야, 도윤이는 어떤 거냐? 설마 내 아들이 직접.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무리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해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그 계획에 동조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다. 죄송하지만 도윤 씨도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이 빚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대출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우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도윤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현재 은행 대출금만 해도 8억 원이 넘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재산과 보험금이 절실한 상황인 거예요. 미정 씨의 제안이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을 겁니다. 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혼자가 된 자신을 위해 가끔씩 찾아오던 아들의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 모든 관심과 걱정이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계략이었다는 것인가?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니야. 정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어떻게 하냐?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차라리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현우는 정화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놀랐다. 72세의 노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음 날 오전, 정화는 현우의 형인 박성훈을 만났다. 35세의 성훈은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현재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정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훈의 계획은 정교했다. 먼저 정화가 지인들에게 며칠간 친구 집에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흘리면 그 소문은 금세 미정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미정은 다시 한번 접근을 시도할 것이고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화는 오히려 담담했다. 위험해? 이미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위험을 더 감수하겠어? 예상대로 그 다음 날 도윤과 미정이 정화를 찾아왔다. 그들은 정화가 어디 있었느냐며 걱정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화는 그들의 시선 어딘가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 그런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계획이 틀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어머님,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시네요. 이거 드셔보세요. 미정이 꺼낸 것은 평소에 자주 가져다 주던 건강 음료였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병을 열기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고 색깔도 평소와 달랐다. 미정아,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아, 그럴 리가요. 새로 나온 제품이라 그럴 거예요. 몸에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미정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화가 음료를 마시기를 종용했고 도윤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미정이가 간호사니까 이런 건 잘 아니까요. 드셔보세요. 정화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미리 숨겨둔 비상송신기를 누르고 동시에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에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엔 확실해? 응. 이걸 다 마시면 1시간 내로 의식을 잃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응급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험금은 언제 들어와? 사망 확인 후 한 달이네. 그럼 우리 빚 문제도 다 해결돼. 정말 안 들킬까? 걱정 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생각해봐.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정화는 녹음기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정화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음료를 마시려는 척하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과 보안요원들이 들어왔다. 성훈이 이끄는 팀은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어떻게? 도윤과 미정은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정화가 녹음한 대화 내용과 함께 성훈팀이 수집한 여러 증거들이 그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송미정, 강도윤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우는 동안 미정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이정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아.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며칠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정의 과거 범행들이 모두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총 6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을 저질렀으며 각각의 경우에서 가족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가로챘다. 도윤의 경우는 마지막 검행에만 가담했지만 그 역시 살인 미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정화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지 않았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화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결국 미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도윤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 성훈과 현우가 정화를 찾아왔다. 그들은 정화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와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성훈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정화처럼 직접 경험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저희 회사에서 고령자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해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아주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의지와 경험이죠. 현우의 말에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자신도 모르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좋아, 해보자. 정화의 대답에 성훈과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정화는 시니어 보호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책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75세 할머니의 의뢰였다. 갑자기 나타난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정화는 현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조사에 들어갔다. 할머님,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진짜 가족이라도 의심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정화의 조언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할머니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결국 그 조카라는 사람이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복잡했다. 80세 할아버지가 젊은 여성에게 소가 전 재산을 넘겨줄 뻔한 로맨스 스캠 사건이었다. 정화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설득했다. 할아버지, 진짜 사랑이라면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72년을 살아보니 그런 거더라고요. 정화의 진솔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정화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보안업체로 의뢰가 급증했다. 성우는 시니어 보호 부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고 정화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현우는 정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다. 어느 날 정화는 특별한 의뢰를 받았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1070세 할머니의 사연이었다. 아들 부부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제가 직접 가보겠어요. 정화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그 할머니의 상황은 몇 개월 전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했다.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의 관심, 요양원 입소 압박, 그리고 이상한 건강 음료들. 할머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정화는 할머니가 마시려던 음료를 제지했다. 그 냄새와 색깔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위험을 감지했다. 현우와 함께 준비한 검사 키트로 음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 할머님,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화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할머니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할머니도 점차 정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할머님,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해요. 결국 이 사건 역시 정화의 적절한 개입으로 범행이 저지되었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할머니는 정화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화 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할머님, 우리 같은 나이에는 서로 도와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정화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72세의 나이에 범죄와 맞서 싸우며 다른 고령자들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어르신,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정화는 담담하게 답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해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긴 인생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증명이죠. 방송이 나간 후 정화에게는 전국에서 도움 요청이 쇄도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고령자들,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 각종 사기에 당할 뻔한 어르신들, 모든 사연이 정화의 마음을 움직였다. 성우는 정화에게 제안했다. 팀장님,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어. 정화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곧바로 시니어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고령자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정화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의욕적인 어르신들도 있었다. 첫 번째 동료는 68세의 전직 교사 김순자였다. 그녀는 손자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경험이 있었다. 저도 한때는 바보였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네요. 순자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을 담당했다. 그녀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동료는 74세의 전직 간호사 박영희였다. 그녀는 남편을 간병하던 중 악덕 간병인에게 속아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 간병 사기는 정말 악질적이에요. 가족의 아픈 마음을 이용하거든요. 영희는 간병 관련 사기와 의료진을 사칭한 범죄 예방에 특화된 활동을 펼쳤다. 세 번째는 76세의 전직 은행원 이성수였다. 그는 가족들의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 금융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져요. 우리가 직접 겪어봐야 그 수법을 알 수 있어요. 성수는 각종 금융사기 예방과 재산 보호 상담을 담당했다. 6개월 만에 시니어 수호천사는 전국 7개 도시에 지사를 두게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에서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펼쳤다. 정화는 총괄 책임자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후배 수호천사들을 지도했다. 부산지사에서는 주로 해외 투자 사기가 많았다. 많은 고령자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잃고 있었다. 대구에서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했다. 가짜 목사나 스님을 자처하며 헌금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빈발했다.
광주에서는 건강식품 사기가 줄을 이뤘다. 암을 완치시킨다는 허위 광고로 수천만 원짜리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문제였다. 각 지역의 수호천사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펼쳤다. 정화는 이들의 활동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니. 현우도 정화의 변화에 감탄했다. 팀장님,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그때는 보호받아야 할 분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셨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화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교도소에 있던 아들 도윤이 면회를 신청한 것이었다. 정화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면회를 가기로 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도윤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참회의 빛이 보였다. 엄마, 죄송합니다. 도윤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여기 있으면서 매일 생각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에 대한 모정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도윤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직접 갚아야 해. 알고 있어요, 엄마. 저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교도소에서 정화의 활동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보았다고 했다. 72세의 어머니가 전국을 다니며 다른 고령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것이었다. 엄마, 제가 나가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섣불리 답하기는 어려웠다. 도윤아,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는 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 네, 엄마, 기다리겠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인다고 생각했다. 정화의 활동이 2년째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 메타버스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들이었다. 팀장님, 이제 우리도 시대에 맞춰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의 제안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범죄자들이 발전하면 그들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화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기술 범죄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범죄 수법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딥페이크로 손자 목소리를 만들어서 돈을 요구한다고? 세상에. 정화는 이런 새로운 범죄들에 대해 다른 수호천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화의 활동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에서 정화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고 미국의 노인보호단체에서도 경험담을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제가 해외까지 갈 일이 있을 줄이야. 정화는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노인보호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의지입니다. 저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입니다. 정화의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정화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정화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도 연설 기회를 가졌다. 고령자는 사회의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정화의 메시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3년이 지나자 정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전국의 수많은 고령자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어느 날 정화는 자신의 첫 번째 사건 현장이었던 그 다세대 주택을 다시 찾았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정화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내가 피해자였어. 하지만 이제는 현우가 옆에서 말했다. 이제는 수많은 분들의 수호천사가 되셨죠.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신고였다. 네. 시니어 수호천사 윤정화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것은 80세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속아 큰 돈을 송금할 뻔했다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화는 현우와 함께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또 다른 고령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정화는 생각했다. 3년 전 그 새벽, 현우의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던 순간이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때는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치기만 했지만 이제는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가고 있다. 팀장님,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현우의 질문에 정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이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72세에 찾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 정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길. 정화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